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맡은 조아란입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학력평가를 봤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네, 일단은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3월 학력평가 때도 여러분한테 당부 드렸던 건데 잊지 않으셨죠? 이 학력평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맞아요. 자, 학력평가를 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막 우쭐해 하거나 또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자책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이 시험을 가장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 시험 결과를 가지고 그쵸. 내 약점이 어디인가 그걸 살펴보고 그걸 보완하는 기회로 삼는 것. 내가 어떤 개념을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지? 내가 어떤 문제 유형에 좀 약한 거지? 이런 걸 챙기고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학력평가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문제들을 쫙 보면서 어떤 개념을 여러분이 더 챙겨가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좀 접근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었으면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화법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강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하고 듣는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걸 여러분한테 이제 읽고 그 대본을 읽고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말하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이 화법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무슨 얘기를 말하고 있는지, 말하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떤 말하기 전략이나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 말하기 전략, 방식을 파악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화법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해하시고요. 자, 강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통 이 강의가 화법 문제로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가,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가, 이걸 묻는 문제가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자신의 강의 내용을 잘 청중한테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강의 전략, 말하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 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가, 뭐 어떤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죠. 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난 후에 그 청중들의 반응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도 강연 문제에서 또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연극이나 콘서트 같은 공연을 좋아하시나요? 자, 청중의 반응을 보고 네,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아마 청중이 네, 좋아요. 저 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자, 공연을 다채롭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 공간인 무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중심 화제가 지금 제시됐죠. 뭐예요? 그렇죠? 무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대요. 무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는 강의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무대는 공연자가 공연을 하는 곳으로 공연장의 일정 부분을 비워 관객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된 공간을 말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무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형태에 따라 원형 무대, 프로시니엄 무대, 돌출 무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대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할까요? 사진을 보여주며, 자, 사진이라는 어떤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네요. 자, 지금 청중이 이 사진을 보면, 자, 이 원형 무대, 프로시니엄 무대, 돌출 무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무대가 어떤 것인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 교과서에서 본 적 있으시죠? 청중의 대답을 듣고
자, 청중들이 네,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나 보죠. 네, 매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오페라 축제의 무대인 아레나인데요. 이것이 바로 원형 무대입니다. 자, 원형 무대, 무대의 한 종류인 원형 무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레나라고 하는 그 원형 무대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자, 원형 무대는 중앙에 원형 또는 사각형의 무대가 있고 그 둘레를 객석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관객들이 이렇게 다 이 무대를 둘러싸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사방에서 관객과 공연자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방에서 공연자와 관객이 접촉할 수 있다. 규모가 큰 공연장이라 해도 관객과 공연자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면서 이 원형 무대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관객과 공연자가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자, 그리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이 원형 무대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객과 공연자의 거리가 가까워서 이렇게 직접 관객과 공연자가 소통하거나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데 아주 유리한 그런 형태의 무대라고 하네요. 자,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뭔가 또 단점이 나오려나? 자, 볼게요. 무대 전체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자가 등장할 때나 퇴장할 때 관객에게 노출될 뿐 아니라 자, 조명을 숨기거나 자, 다양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연출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대가 너무 이제 100% 거의 다 관객에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등장 인물들이 여기 이제 연기를 하는 뭐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등장 퇴장하는 장면이 너무 노출되어 있고 그런 어떤 무대 장치 같은 것들도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연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사진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형태의 무대는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까 그 원형 무대의 예로 아레나라는 그 공연장의 사진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무대래요. 자, 이것도 이제 한 예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런 예를 제시할 수 있는 유형의 무대는 뭘까요? 자, 이런 무대를 프로시니엄 무대 혹은 액자 무대라고 합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아까 원형 무대에 이어서 프로시니엄 무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단락에서는 뭘 설명할까요? 그렇죠. 자, 다음 내용이 여러분 충분히 예측이 되죠. 돌출 무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네, 어떻게 일종의 그 병렬식 구성을 취하고 있네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프로시니엄은 무슨 뜻일까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청중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좀 생소한데요? 낯선데요? 이런 대답을 했나 봐요. 자, 네, 아무래도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프로시니엄은 객석과 무대를 갈라놓는 뚫린 벽을 의미합니다. 뚫린 벽?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관객이 있고 객석이 있고 무대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벽이 좀 뚫린 형태,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무대는 액자의 틀에 해당하는 프로시니엄 아치가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고 있으며 자, 무대 양쪽에서 창고 역할을 하는 윙. 자, 이쪽은 지금 이렇게 약간 칸막이가 있어서 객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창고 역할을 하는 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대의 앞부분이 에이프런, 이 부분이 에이프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음악 연주자들을 위해 무대 앞쪽에 바닥을 낮추어 설치한 공간인 오케스트라 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땅을 좀 이렇게 파놓고 낮게 파놓고 여기 이제 오케스트라 피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객석에서는 프로시니엄 아치를 통해서 무대의 정면으로만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이 공연에 집중할 수 있으며 연출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무대 장치를 활용하여 장면을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이번에는 프로시니엄 무대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프로시니엄 무대에도 단점이 있는 거죠. 자, 무대의 세계와 관객의 세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원형 무대와 달리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이번 마지막 자, 프로시니엄 무대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가 아까 프로시니엄 무대의 단점이 뭐였죠? 그렇죠.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이 제한적이라는 거. 이게 프로시니엄 무대의 단점이었잖아요. 그 단점을 보완한 형태가 돌출 무대래요. 자, 사진을 보여주며 보시다시피 무대의 에이프런 부분이 반도 모양으로 그러니까 무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객석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무대의 그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객석을 향해서 튀어나온 그런 형태를 돌출 무대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대의 앞부분이 돌출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무대의 에이프런 부분이 반도 모양으로 객석을 향하여 앞쪽에, 객석을 향하여 자, 돌출되어 있고, 객석이 3면 또는 반원형으로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패션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대죠. 자, 그래서 이 돌출 무대의 예로 또 패션쇼를 들고 있어요. 자, 돌출 무대의 이러한 형태는 프로시니엄 무대에 비해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아까 돌출 무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시니엄 무대의 단점을 보완한 무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돌출 무대는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그런 특징이 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강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객은 공연 후 그 느낌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무대에는 자, 프로시니엄 무대에 비해 관객에게 개방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무대 장치를 활용해 장면을 전환하는 등 화려한 연출을 시도하는 데에는 역시 또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강의의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강의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강의자가 자신의 강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말하기 방식, 어떤 말하기 전략을 취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1번. 강의 내용의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강의자가 제가 이렇게 그 무대의 여러 가지 종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어디에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가지고 온 정보입니다. 어떤 매체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출처를 밝혔나요? 아니죠. 그런 내용 없었어요. 답은 바로 1번으로 정리되고. 자, 2번. 강의 중 질문을 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중간중간에 질문 많이 했죠. 뭐 맨 앞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은 연극이나 콘서트 같은 공연 좋아하시나요? 그러면서 청중의 반응을 보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자, 이 음악 교과서에서 이 사진 본 적 있으시죠?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또, 자, 프로시니엄은 무슨 뜻일까요? 네, 아무래도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중심화제의 개념을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자, 이것도 맨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이네요. 두 번째 단락에서 무대는 공연자가 공연을 하는 곳으로 라고 하면서 어떠한 공간입니다. 공간을 말합니다. 라면서 중심화제의 개념, 무대의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었죠. 3번도 적절하고. 자, 그 다음 중심화제를, 무대를 하위 개념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줬죠. 자,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그 하위 개념, 그러니까 돌출 무대, 원형 무대, 프로시니엄 무대 얘도 각각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사진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원형 무대, 프로시니엄 무대 그 각각 무대에 해당하는 그 사진들을 쭉 보여주면서 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자, 1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강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에 한국 탈판의 무대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건 좀 그 강의 내용을 좀 구체적인 그런 사례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그 어떤 강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무대 뭐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한국 탈판의 무대 가장 적절한 거 고를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국 탈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구 근대극 무대와 달리 객석과 무대를 갈라놓는 뚫린 벽. 이거 아까 프로시니엄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프로시니엄이 없대요. 벽이 없대요. 그럼 일단 프로시니엄 무대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노는 자와 보는 자가 한 호흡을 이루는 한국적 무대 형태이다. 노는 자와 보는 자가 함께 소통하기도 하고 보는 자가 공연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민중놀이의 놀이판인 것이다. 자, 그 노는 자와 보는 자가 굉장히 그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의 그런 무대인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프로시니엄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프로시니엄 무대의 단점을 보완한 그 돌출 무대도 있지만 돌출 무대도 어쨌거나 이런 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벽이 아예 없는 무대는 원형 무대. 그리고 그 원형 무대가 그 어떤 그 소통도 그 연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관객의 소통도 굉장히 원활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원형 무대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한번 선지를 골라보면 자, 1번. 이게 바로 원형 무대죠. 그렇죠? 답은 1번이고. 자, 이번엔 무슨 무대일까요? 그렇죠? 이 앞부분이, 무대의 앞부분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이건 돌출 무대. 자, 그 다음 이 무대도 역시 이 앞부분이 돌출되어 있죠. 돌출 무대. 3면이 이렇게 관객이 3면을 둘러싸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무대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무대는 프로시니어 무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관객이 이렇게 무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그 무대 이 부분만 이렇게 딱 개방되어 있고, 이 부분이 뭘까요? 이 부분은 아까 창고 같은 걸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윙이라고 그랬죠, 윙.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에이프런일 테고, 이 앞에 이렇게 쭉 좀 그 낮게 파인 부분이 그 오케스트라 피트 부분이 이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무대도 뭐예요? 돌출 무대죠. 이 앞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학생이 강의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강의를 들은 청중이 어떤 듣기 활동을 펼쳤는지, 어떤 듣기 전략을 취했는지, 이걸 묻고 있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지난번 우리 학생회가 주최한 축제 무대가 프로시니어 무대였구나. 자, 이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축제를 이렇게 딱 벌였는데, 거기서 이제 무대 형태가 프로시니어 무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럼 공연기획사에서 다양한 무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고, 자, 우리도 학생들이 이제 관객이 되는 거죠. 집중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무대 형태로 결정했지. 자, 그런데 학생들은 공연자와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없어서 아쉬워했어. 자, 이게 이제 프로시니어 무대의 단점이었죠. 자, 내년부터는 다양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다소 어렵더라도 공연자와 다양한 무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좀 아쉬운, 그 화려한 막 연출이 좀 어려운 그런 무대가 또 이제 이거는 어떤 무대예요? 좀 많이 개방되어 있는 무대. 그렇죠? 원형 무대나 또는 그 돌출 무대가 좀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공연자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돌출 무대를 설치하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중심 화제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자,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설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 설문 자료를 보니까 그 돌출 무대나 원형 무대나 프로시니어 무대는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이 무대가 더 좋은 것 같아. 이 무대는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니죠? 자, 그다음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의를 보니까 내가 몰랐던 그 무대들의 그 어떤 특징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 특징들이 나타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도 없었죠. 자, 강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해서 이 강의는 첫 부분은 이런 내용, 중간 부분은 이런 내용, 마지막 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도 없었어요. 우리 방금 읽은 그 내용 안에서. 자, 그다음 강의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강의 내용에서 들은 어떤 프로시니어 무대나 그 원형 무대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나서, 우리가 축제 때 이렇게 꾸몄던 그 무대는 프로시니어 무대에 가까웠구나. 그럼 다음번에는 강의에서 원형 무대가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좋은 점들을 취해서 우리가 다음번 축제 때는 돌출 무대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돌출 무대로 설치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들은 것을, 이해한 강의 내용을 자기들의 축제에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그다음 강의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이런 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데? 이건 진짜가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도 없었어요. 자, 4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부터 7번은 화법과 작문의 복합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3월 학평 때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화법과 작문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이렇게 뭐 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쭉 같이 있기만 할 뿐이지. 자, 라디오 대담이 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글이 한 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요, 각각의 그 문제들이 화법과 작문의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이에요. 화법과 작문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복합 유형의 문제, 막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고 복합 세트를 하더라도 자, 가볍게 역시 그 기존의 화법 작문 문제를 풀던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라디오 대담 한번 볼까요?
자, 라디오 대담이니까 이거 보시면 그 라디오 대담의 진행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진행자의 뭐 질문이나 이런 것에 답변을 해주는 그 연구원 같은 그런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 진행자가 얘기했다, 그 답변하는 사람이 얘기했다, 진행자가 얘기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서는 주로 자, 그 각각 그 사람들이 진행자와 그리고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진행자나 사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행자와 사회자가 특히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질문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어떤 말하기 전략을 취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폐사한 거북이의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발견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후, 최근에 이런 소식이 있었나 봐요. 좀 충격적인 그런 뉴스네요. 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공공연구원과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나온 분이시면은 그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뭐 해양 오염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이 중심 화제에 대한 굉장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주제, 화제가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고래상어 뱃속에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아까 그 거북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래상어 뱃속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온 이런 소식이 있었나 봐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자,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지금 바다에 어느 정도 그 쓰레기가 쌓여 있냐면요. 자, 현재 전 세계 바다에 1억 6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떠 있는 상태인데, 자, 1억 6천만 톤이나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매년 약 800만 톤이 새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것도 모자라서 매년 계속 800만 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자, 800만 톤이 워낙 큰 수치다 보니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자, 1분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다수는 육지나 강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으로 바람이나 물살에 쓸려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해마다 10만 9,400톤가량의 쓰레기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이 10만 9,400톤가량의 70% 이상이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플라스틱 정말 마구 쓰면 안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심각하네요. 자, 그리고 이런 그 수치들을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막 제시해 가면서 그냥 대략 대충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가 지금 이렇게 유입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만 9,400톤 가량의 쓰레기가, 그 중에서도 70%가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전문가답네요. 자, 육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가운데 바다로 쓸려 들어간 플라스틱의 양이 꽤 많았네요. 집중호우와 태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외에도 분리수거 후 저개발 국가로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 처리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바다에 폐기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도로변 미세 플라스틱, 하수처리 시설 방류수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이 일상적으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계속 지금 해양에 유입되고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지금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군요. 플라스틱 쓰레기의 규모를 보니 해양 오염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인근 해역의 굴, 담치, 게 등의 어패류를 채집해 내장과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139개체 중 97%에서 5mm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어패류 체내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연구원이 방금 한 얘기 있잖아요. 그 어패류, 굴, 담치, 게 등의 그 내장에 배설물에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진행자가 그냥 이러한 말씀이죠? 라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 바다에는 여러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어 플랑크톤을 비롯한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해양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양 생물들이 또 우리가 그 해양 생물들 먹잖아요. 물고기, 뭐 어패류 다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 또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 돌아오는다는 거죠. 자, 그 결과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물론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국제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바다도 바닷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한 군데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나라,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런던 협약 및 의정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이런 그 국제 협약이 있는데요. 이 그 협약으로 인해서 자, 해양 투기 폐기물 평가 지침을 검토하고요. 연구 활동을 공유하는 한편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협력 및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관심과 협력이 자, 그래서 아까 협약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냐면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플라스틱의 유해성 연구, 해양 쓰레기 제거 기술 연구 또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협약이 생긴 그런 어떤 보람이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따가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진행자가 어떤 협약이 있나요? 그 협약으로 인한 성과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진행자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이 연구원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죠. 자, 그럼 계속 보죠.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들이 해양오염 개선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관객이 아니라 청취자들이 이 라디오 대담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해양오염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줄이는 거겠죠. 플라스틱 제품을 하나라도 덜 쓰기를 당부드리고 사용 후 플라스틱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부착물을 제거하신 후 세척해서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렇게 막 버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 병이나 이런 걸 버릴 때 거기 요구르트 병에 붙어 있는 뭐 그 맨 위에 있는 그 종이 그 뚜껑 같은 거 이런 걸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를 깨끗이 씻어서 버리면 훨씬 우리가 지금 그 해양이 오염되는데 좀 뭔가 그걸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플라스틱 빨대 하나라도 덜 쓰려는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그죠? 막 플라스틱 컵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뭐 가능하면 이제 개인 컵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라디오 대담이 끝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아까 그 대담을 청취한 학생이 쓴 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전 세계 바다에 떠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무려 1억 6천만 톤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아까 연구원이 얘기해줬던 정보죠. 자,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버려왔던 것일까? 자, 일주일간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더니 자, 라디오 대담을 듣고 어떤 자신의 모습을 내 삶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반성해 보는 거예요. 삶을 돌이켜보고. 돌아보았더니 패스트푸드점 음식,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뚜껑, 일회용 숟가락, 빨대를 버리고 있었으며 매일 마시고 버리는 생수병만 해도 적지 않았다. 그죠? 남의 얘기 아니죠. 자, 매년 세계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대략 800만 톤이며 자, 이거 800만 톤이라는 이 수치도 라디오 대담에서 그 연구원이 제시해준 정보입니다. 자, 5mm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 수는 플랑크톤 수의 180배이다. 어마어마하죠. 이 가운데는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햇빛과 파도에 부서져 생긴 것도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바다로 흘려보낸 미세 플라스틱도 있다. 자, 치약, 세정제의 원료로 쓰인 미세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할 때마다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 자, 이런 얘기는 사실 연구원이 해준 얘기는 아니에요. 라디오 대담에서 우리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 학생이 직접 뭐 찾아봤나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또한 방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바닷속의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되어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의 건강에, 인간에게 전부 다 돌아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해양 오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선 다회용 식기를 제공하는 매장을 이용하고 개인 컵을 휴대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자, 우리 아까 그 라디오 대담에서 진행자가 그리고 연구원이 자,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하나라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이제 사용을 했으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세척해서 배출하는 그런 방법들 얘기해 줬잖아요.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그 예를 하나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소재가 부착되어 있거나 잔여물이 남은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률이 낮으므로 요구르트, 컵, 커피 같은 플라스틱 포장 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알루미늄 뚜껑 부분을 제거한 뒤 세척해서 버릴 필요가 있다. 아, 종이 뚜껑이 아니라 알루미늄 뚜껑이었네요. 자, 아무튼 자, 우리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보긴 했지만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사실 그죠?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지금부터 당장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같이 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볼까요? 자, 보기는 진행자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자,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가를 준비하면서 라디오 대담을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 그러니까 라디오 대담에 이제 그 라디오 대담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라디오 대담을 진행하기 전에 내가 라디오 대담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계획을 짠 거죠. 자, 그래서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 실제로 그 라디오 대담에 없는 내용, 그리고 라디오 대담과 뭐 틀린 내용 이런 걸 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라디오 대담에 없거나 라디오 대담과 다른 내용 골라보세요. 화제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를 언급한 후 대담의 중심 화제를 소개함. 자, 있었나요? 있었죠? 자, 화제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 거북이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담의 중심 화제, 그래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오염을 시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적절하고 니은,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의 규모도 확인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연구원이 답변을 해줬죠. 그래서 막 어느 정도 막 양이 뭐 이렇게 쌓여 있고 또 매년 뭐 800만 톤 막 들어가고 있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로 언급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을 볼까요? 해양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협약의 성과를 소개하도록 요청해야 되겠어. 우리 아까 짚었어요. 자, 연구원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국제협약이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 그 진행자가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자, 그래서 답은 디귿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청취자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질문했죠. 그래서 자, 우리 청취자들이 해양오염 개선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며 마무리해야 되겠어. 이 예로 뭘 들었어요? 플라스틱 빨대 하나라도 덜 쓰려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했죠. 자, 3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 B는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A와 B로 묶여 있는데요. 자, 그럼 거기에서 자, 이 연구원과 진행자가 어떤 말하기 전략을 취하고 있나, 어떤 질문 전략을 취하고 있나, 어떤 대답 전략을 취하고 있나 이런 걸 파악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볼게요. A. 연구원은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A 부분을 보시면 자, 구체적 수치 많이 활용하고 있었죠. 그 뭐 1분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 바다에 버려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마다 10만 9,400톤 가량의 쓰레기가 들어가고요. 이 가운데 70% 이상이 플라스틱이에요. 이러면서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진행자의 동의를 구했나요? 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아요, 안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동의를 구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죠. 자, 진행자는 연구원이 언급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자, A에서 진행자가 얘기한 부분은 딱 한 부분이에요. 육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가운데 바다로 쓸려 들어간 플라스틱의 양이 꽤 많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그런 부분도 없었어요. 자, 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자, 연구원 지금 A 부분에서 연구원이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내용도 없었죠. 계속해서 그 어떤 해양 오염의 지금 심각한 실태, 현황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다음 B. 외국의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자, B에서 보시면 자,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고는 하고 있는데 외국의 통계 자료와 비교하는 그런 내용은 없죠. 통계 자료 전혀 없어요, B에. 자, 그다음 B는 진행자는 물음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우리 아까 읽으면서 파악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연구원이 자, 어패류의 어떤 내장과 배설물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패류 체내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라면서 물음의 형식 취하고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확인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학생의 작문 계획이다. 자, 이제 작문 문제로 넘어왔어요. 1번부터 5번 문제가 화법 문제였고, 자, 6번부터는 작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작문 문제는 자, 작문의 그 5단계 있죠. 작문 과정 5단계. 그 각각의 단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자, 그러면 그 작문의 그 단계, 작문의 과정 5단계. 그 뭐예요? 첫 번째는 그렇죠. 내가 어떤 글을 쓸지, 어떤 식으로 쓸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내용을 내 글에 집어넣을지,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 그다음 내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지 내용들을 막 마련을 했다면, 자, 이 내용은 글의 첫 부분에 넣어야지, 뭐 이 내용은 글의 중간 부분에 넣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내용을 막 조직했어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직접 쓰는 거죠. 표현하기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글을 쓰고 끝내면 안 돼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글을 많이 고쳤습니다. 고쳐쓰기 단계. 자, 보통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서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작문 계획이다. 나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이게 계획하기 단계네요. 자, 그래서 작문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나에서 나의 이 학생이 쓴 글이 있었잖아요. 그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나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그럼 사실 이것도 내용 확인 문제예요. 나 글을 읽으면서 이 계획이 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죠. 찾아서 그냥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한 정보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실태를 독자에게 알려야겠어. 자, 맞나요? 자, 여러분 보시면 그죠? 이런 내용 있었죠. 연구원이 언급한 정보. 그래서 뭐 그 글을 보시면 1억 6천만 톤. 그다음에 대략 그 800만 톤. 이런 정보들이 다 그 연구원이 제시한 정보였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활용해서 해양 오염 실태를 독자에게 알렸다. 맞아요. 자, 그다음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독자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해야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일주일간 내 생활을 돌아봤더니 패스트푸드점 음식, 편의점 도시락 이용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뚜껑, 일회용 숟가락, 그다음에 생수병, 자, 이런 것들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었죠. 자, 그다음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조사하여. 자, 연구원이 언급하지 않은 정보도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치약 세정제의 원료로 쓰인 미세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할 때마다 나오는 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또 다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연구원이 얘기하지 않은 정보잖아요. 학생이 추가로 조사한 정보죠. 자, 그래서 생활하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해야겠어. 네, 이것도 적절한 얘기입니다. 반영이 된 전략이죠. 반영이 된 계획이죠. 자, 그다음 대담에서 연구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 독자가 실천해야 할 방법을 명료하게 파악하도록 해야겠어. 자, 연구원이 어떤 내용을 언급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줄여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독자가 실천해야 할 방법 뭘 제시했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다회용 식기를 제공하는 매장을 이용합시다. 개인컵을 휴대합시다. 등등. 자, 이런 그 실천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다른 소재의 재활용률보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낮음을 지적하는 이런 내용 없었죠? 있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 파악 문제예요. 자,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이런 내용은 지금 나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선생님의 한번 말씀을 볼까요? 독자에게 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마지막에 상황의 심각성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앞서 제안했던 실천이 갖는 의의를 나타내면 좋습니다. 자, 이 유형의 문제는요. 표현하기 단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조건을 주고 이 조건에 맞춰 쓴 글이 몇 번 선지인가 이걸 여러분한테 고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보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한 번 더 언급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안했던 실천이 갖는 의의. 제안했던 실천이 뭐예요? 뭐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행동이 갖는 의의를 담아서 이제 글을 써보라고 하셨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글 쓰는 이런 문제는요. 보통은 이렇게
내용 조건과 그다음에 형식 조건을 같이 주는 게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 조건만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심각성과 의의를 같이 나타낸 선지가 몇 번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플라스틱은 생산되는데 5초, 쓰이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리는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정말 진짜 오래 걸리네요. 그죠? 자,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한 신소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용한 신소재로 재탄생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 앞부분에서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분해되는데 오래 걸리는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버려지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각성은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그로 인한 어떤 그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의의. 자, 의의를 같이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1번 답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 남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네요. 바닷물 1세제곱미터에 평균 21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심각하네요. 심각성 나왔어요. 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모이면 자, 이게 바로 그 앞에서 앞서 제안했던 실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노력이 모이면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한 의의. 자, 심각성과 의의가 같이 제시가 됐어요.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다음 태평양의 동서쪽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 크기인 쓰레기섬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텍사스주 면적의 2배 크기인 쓰레기섬이 떠다니는데 심각하네요. 심각성 벌써 나왔어요. 느껴지시죠, 여러분? 자, 쓰레기섬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 무렵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2050년이면 그렇게 머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자, 아무튼 3번은 보니까요. 심각성만 제시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유엔 환경 계획은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쌓이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그 어떤 그 심각한 문제 상황 제시. 자, 맞아요. 자, 치약, 화장품 생산에 쓰였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의 위험성이 알려지자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껍데기 같은 유기물질로 원료를 바꾸는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자, 그런데 앞에서 그 얘기했던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실천이었지 기업의 실천은 얘기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답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선지. 미국, 멕시코, 중국 등 9개국 11개 브랜드 생수 259병을 조사한 결과 93%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21개국에서 판매되는 소금을 분석한 결과 심지어 소금에서조차 90%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 이게 다 누구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역시 이 선지 또한 심각성은 제시하고 있지만 너무나 와닿게 제시하고는 있지만 의의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트로 갈게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장문 상황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나에 보시면 글 한 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장문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 문제 중 하나를 중심 화제로 선정한 후 사회 문제 중 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신문에 투고해 보자. 자,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딱 사회 문제 하나를 딱 골라서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의 행동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좀 주장하는, 설득하는 글쓰기에 가까울 것 같아요. 한번 계속 볼까요? 예상 독자는 신문 구독자들이고 자, 글의 목적은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설득적 글쓰기입니다. 아, 이 친구가 고른 사회 문제는요. 바로 항생제 오남용이에요. 자, 여러분 항생제 오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 사용하거나 너무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오남용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아마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보신 적 한 번 이상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항생제 오남용의 실태를 알고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자. 자, 바로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자, 글을 한번 볼까요? 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로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고 자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적절하게 사용하면 질병을 빠르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명 연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약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약이에요. 자, 1928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 콜레라, 결핵 등 치료가 힘들었던 질환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에서 71.4세로 연장되었다. 자,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통계 자료를 이런 게 통계 자료죠. 이런 걸 제시하면서 항생제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 그 장점, 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점만 있을 것 같진 않죠. 자, 그러나 역시 자,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항생제를 먹어도 점점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인류가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이전에 암흑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럼 평균 수명이 이 71.4세에서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항균 내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이 보고서에는 세계적으로 매년 70만 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3초마다 한 명꼴로 아까 읽은 글에는 2050년에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그죠? 그 어류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더니 이번 글에서는 2050년에는 3초마다 한 명꼴로 사망하게 될 거래요.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2050년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간 매년 1,000만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자, 내성이란 무엇이냐면 내성이란 항생제에 우리 몸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의 효과가 없어진 상태. 자, 이 내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 내성을 지닌 슈퍼박테리아가 생기면 질병 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항생제를 먹어도 이게 질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서. 세균이 항생제에 맞서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요. 내성이 강력해짐으로써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상처나 가벼운 감기에도 목숨을 잃는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항생제 오남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역시 또 통계 자료를 하나 제시하고 있네요. 자, 항생제를 매일 복용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자, 1,000명 중 3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조사 대상 12개 나라 평균 23.7명보다 현저히 높다. 그렇죠? 우리는 평소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저도 그런 적 있는데요. 자, 하지만 항생제는 세균을 죽일 수 있을 뿐 세포벽에 없는 바이러스는 죽일 수 없다. 항생제는 세균만 죽이지 바이러스는 죽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감기 같은 질환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럼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생제 처방 없이 체내 면역 작용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네요. 사람들은 체내에서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열, 콧물, 가래 등을 참지 못해 병원을 찾는다. 그러면 의사들이 항생제가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들 참 그 항생제가 이렇게 감기에 바이러스성 감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는 걸까요? 자,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자, 문제는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내성으로 인해 치료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생제를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길 테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생제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 또한 잘못이다. 무조건 안 먹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항생제를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될지, 항생제를 먹어야 할지, 복용을 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섭취보다. 항생제를 어떤 식으로 복용을 해야 될지. 자, 한번 알아볼까요? 항생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된다. 항생제를 처방받으면 그 항생제가 다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착실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면 세균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된다.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 자체가 내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항생제의 오남용, 항생제를 중간에 끊는다든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항생제를 쓸데없이 먹는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내성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항생제의 적절한 이 복용은 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무조건적인 항생제 사용은 자제하되 항생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된 방법과 기간을 준수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시면 그 항생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항생제를 오남용했을 때 이제 내성이라는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심각성을 소개해주고 있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생제를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도움이 되는 글이었는데요. 자,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나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글을 쓰기 전에 사전 계획을 세웠다는 건데. 자, 가를 참고하여 A부터 E를 점검한 내용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나 글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문제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야겠어. 중간중간 통계 자료 많았죠. 그래서 40세에서 뭐 71.4세로 연장되었다. 뭐 2050년에는 3초마다 1명꼴로 매년 1,000만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항생제를 매일 복용하는 사람이 31.7명이다. 뭐 이런 식의 통계 자료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 중심화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생제의 개념과 효과를 설명해야겠어. 자, 항생제의 개념과 효과. 첫 번째 단락이 있었죠. 맨 첫 부분. 항생제는 이러이러한 그 물질이다. 그리고 어떤 곳에 도움이 된다. 꼭 필요한 약이다. 이러면서 항생제의 개념과 효과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오남용 실태를 제시하겠어. 자, 여러분 이것도 지금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항생제를 매일 복용하는 사람이 31.7명인데 그 OECD 회원국 중 조사 대상 12개 나라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다른 나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항생제를 매일 복용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선지.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언급해야겠어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항생제를 이렇게 오남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어떤 가벼운 그런 상처나 가벼운 질병에도 목숨을 잃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5번 선지 볼게요.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천 방안을 제안해야겠어. 그러니까 항생제를 처방받으면 이거를 이제 그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잘 복용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이런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은 나와 있었지만 사회적 차원의 실천 방안은 나와 있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자,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나의 글을 신문에 실을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제, 부제. 그러니까 제목을 찾으라는 건데 이 제목은요. 그쵸. 글의 주제를 파악하라는 문제죠.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제목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글은 항생제의 어떤 이점, 항생제를 올바르게 복용했을 때 이점과 그리고 항생제를 오남용했을 때의 그 단점, 그 부정적인 결과 이거를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 항생제를 올바르게 복용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양날의검 항생제. 여러분 양날의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칼이 있는데 칼이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면 상대, 그 적을 이렇게 벨 수도 있지만 그 잘못 사용하면 그 나를 향하고 있는 날이 나를 상처 입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양날의검 항생제 이 제목이 항생제의 이점과 그리고 오남용했을 때 그 내성이 생기는 그 부정적인 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좀 뭔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생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내성을 예방해야 되겠다. 자, 이게 거의 그 전체 주제를 다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1번. 자, 세균 생장을 억제하는 항생제. 자, 바이러스 질환의 무용.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했지만 이게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는 내용은 아니죠. 아주 일부에만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다음 예방적 차원의 항생제 처방, 내성률 감소로 평균 수명 연장. 자, 예방적 차원에서 자, 감기를 예방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생제를 막 처방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성률 감소로 평균 수명 연장 이런 내용도 지금 전체 내용을 포괄하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항생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유전자 변이 항생제. 항생제가 뭐 유전자 변이를 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뭐 세균이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세균이 그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항생제가 뭐 유전자 변이 항생제 이런 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죠.
자, 그다음 세균성 감염병 치료제, 항생제,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더 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지금 항생제가 뭐 이렇게 잘 복용을 하면은 우리 몸에 이점을 주지만 뭐 어떤 단점들도 있고, 그래서 항생제를 다 올바르게 올바르게 복용해야 된다. 이런 전체 내용을 포괄하기엔 또 이것도 많이 모자람이 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활용 문제인데요. 자료 활용 문제도 굉장히 그 쓰기 문제에서, 그 작문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 활용 문제는요, 보통 어떤 걸 묻냐면,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자, 자료들을 보면서, 자, 선지 내용하고 자료 내용을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에 있는 내용이 보통 보면 이제 자료에서 뽑아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처음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자료의 내용이 앞에 글, 지문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자료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기억 다시 1을 볼게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자, 설문 대상은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입니다. 자, 열이 날 때 집에 보관해둔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한 적이 있다. 자, 18.5%.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된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 자, 약 먹기 싫어서 이런 경우 좀 있었죠, 여러분. 67.5%나는데요, 자그마치. 자,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병원에 가면 항생제 같이 주는 경우 많으니까. 자, 이런 경우도 56.4%나 되네요. 자, 그 다음 2번 항생제 처방 실태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사 864명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열과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의 감염 원인이 세균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생제를 처방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세균이면은 이게 항생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성 질환이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글에 의하면. 근데 세균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생제를 처방한 적이 있는 50.1%나 되네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한 적이 있다. 자, 그 환자들이 항생제를 좀 같이 처방해 주세요. 뭐 이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또 뭐 환자가 원했거나 또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항생제를 뭐 처방을 했을 텐데. 자, 그다음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 그래요. 이 이유가 궁금했어요. 자,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시면, 자, 보통 이렇게 어떤 항목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이런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을 볼 때는요, 여러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부터 보는 거예요. 보통 그 항목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것이 걱정돼서가 45.9%, 그 다음 환자의 요구가 있어서가 42.3%예요. 다른 이유들은 좀 극히 비중이 작은 이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 항생제 사용 및 내성에 대한 교육이, 자, 항생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55개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올바른 항생제 사용,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였다. 자, 이런 교육을 실시했더니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결과 학생들이 감기를 치료하는데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는 거, 항생제로 치료하는 중 임의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비율이 30% 이상씩이나 높아졌네요. 야, 이 항생제 사용 및 내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천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전문가 인터뷰 볼게요.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은 67.7%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대요.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전문가가 제시를 해주는 거죠. 첫 번째, 항생제 오남용 방지. 그 다음 두 번째, 철저한 병원 감염 관리. 세 번째,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 및 백신의 보급. 자,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항생제의 오남용. 이게 항생제 내성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항생제 사용량이 많을수록 내성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복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터뷰네요.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자, 기억-1과 기억-2를 활용하여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와 처방받는 환자 모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기억-1이 환자가 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을 환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지금 보여준 설문 자료였고, 그다음에 기억-2가 그 항생제를 이렇게 그 잘못 처방하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의사와 관련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와 환자 모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하게 이런 내용을 이끌어내게 적절한 자료입니다. 자, 기억-2를 활용하여 의사들의 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렇죠? 기억-2가 항생제를 잘못 처방하는 그런 의사들의 그 얘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 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이끌어내기에 적절하죠. 자, 그다음 니은을 활용하여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렇죠? 니은을 보니까 이 항생제 사용 및 내성에 대한 교육을 했더니 이런 그 항생제를 올바르게 이렇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30%씩 이상이나 지금 정보를 잘 알게 된 학생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한 자료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을 활용하여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자, 지금 디귿에 보시면 디귿 전문가 인터뷰였죠. 여기서 보니까 항생제 오남용이 항생제 내성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항생제 사용량이 많을수록 내성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합니다. 자, 그다음 이거 볼게요. 기억-2와 디귿을 활용하여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추가한다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디귿을 보시면 디귿에서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있잖아요. 새로운 항생제 개발, 백신 보급, 철저한 병원 감염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자, 기억-2는요. 의사들의 어떤 항생제 처방에 대한 인식만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의사들의 어떤 인식이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문 문제가 끝났고요. 이제 문법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문법 문제는 11번부터 15번까지인데요. 11번, 12번 문제가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무슨 개념에 대한 그런 지문을 주고 있었죠?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서술어에 따라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서술어가 완벽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그 문장 성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문장 성분의 개수, 이거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거는 그 서술어의 자릿수를 쓸 때는 서술어 자신은 빼고 세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어가 필요한 서술어다. 그러면 이거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라는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 자,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을 필요로 한다. 아기가 운다. 이 운다라고 하는 서술어는요, 그 아기가라는 요게 해당되는 그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와 그다음에 목적어 또는 보어 또는 필수적 부사어. 자, 그 중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잡다라는 서술어는 자, 주어와 목적어. 자,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두 자리 서술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되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주어와 보어. 자, 역시 주어, 보어.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담다라고 하는 서술어는요. 주어, 아들이, 그리고 아빠와라는 필수 부사어. 여러분 필수 부사어도 밑에 이제 뜻이 뭐 나오겠지만 뜻이 간단하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부사어들은 보통은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필수적 부사어는 그 명칭, 필수라는 말이 이렇게 어울리게끔 절대 문장에서 빠지면 안 돼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사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이 아빠와 자, 주어 이 필수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라는 겁니다. 담다라는 서술어가. 그래서 이 담다도 두 자리 서술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 세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자, 하나, 둘, 세 개. 자, 세 개의 문장 성분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그녀는 그 아이를 제자로 삼았다. 이 삼다라는 서술어가 완벽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3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위 문장에서 부사어인 아빠와 제자로는 필수적 성분으로서 생략되었을 경우 불안정한 문장이 된다. 이러한 부사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자, 필수적 부사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네요. 한편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차이에 따라 그 자릿수를 달리하는 서술어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자, 이 생각하다, 여기서 생각하다는요. 자, 어떤 문장 성분들을 가지고 있나요? 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자, 2자리 서술어네요. 근데 이 아래 생각하다는, 자, 이 두 생각하다는 의미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두 생각하다는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릿수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 생각하다는 나는 그녀를 목적어, 그리고 필수 부사어, 선녀로 생각한다. 자, 이거는 3자리 서술어가 되네요. 가에 생각하다는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하여 기억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서술어고요. 주어, 목적어를 필요하는 2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이에 비해 나의 생각하다는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는 뜻으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하는 3자리 서술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지문을 다 읽었으니까 한번 이제 그에 따른 문제 11번, 12번 풀어볼까요? 자,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A부터 D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볼게요. 여러분, 이런 사전을 여러분이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맨 앞에는 당연히 표제어가 나와 있죠. 우리가 찾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듣다라고 하면서 발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만약에 이제 용언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라면 이 단어를 활용했을 때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그 활용 정보를 또 주고 있어요. 사전에서는 들어, 들으니, 듣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이거는 품사 정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거 이제 유의해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있죠. 이게 뭐냐면 뭐뭐을, 에게, 으로 이건 뭐냐면 자, 이 우리가 다 찾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완벽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을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장이라도 주어는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주어는 빼놓고 그 외에 필요한 문장 성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 이 표제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듣다, 요 1번 듣다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요 2번 뜻에 아까 의미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듣다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다 하더라도 의미의 차이, 어떤 의미를 가진 그 듣다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술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번 듣다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부사어와 필수 부사어가 되겠죠. 부사어와 목적어를, 그러니까 2개의 문장 성분을, 주어까지 하면 3자리네요. 그렇죠? 자, 3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서술어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A는, 자, A, 듣는다. 3자리 서술어이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여기 예문이, 이 예문이 요 1번 듣다의 예문이에요. 나는 숲에서 새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1번 듣다 같은 경우는 주어랑 목적어만 있으면 돼요. 주어랑 목적어. 3자리가 아니라 2자리 서술어죠. 자, 그 다음 B는 주어와 목적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자, 여러분 B 듣다. 자, 이 B 듣다는요. 누가, 그리고 주어랑 누구누구에게 부사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 3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자, 주어, 목적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아니죠. 필수 부사어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C는 주어 외에 2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 자, C는 여기 있어요. 자, C는 어떤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하나요? 자, 주어랑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필수 부사어. 자, 주어 외에 2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 자, 3자리 서술어니까. 그렇죠?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선지도 볼게요. 자, A와 D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자, A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2자리 서술어고, 그 다음에 D는요, 여기 듣는다 있죠? 여기. 자, 주어와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필수 부사어. 자, 2개의 문장 성분을 또 필요로 하네요. 근데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서로 같아요? 주어는 같죠. 주어는 둘 다 똑같이 필요로 하지만, 자, A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D는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같지 않죠. 자, 그 다음 5번 선지.
B와 D는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B와 D는 각각 따로 있으니까 의미가 이렇게 따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서술어의 자릿수는 같다. 자, B와 D는 B 서술어의 자릿수. 그다음에 D 서술어의 자릿수. 벌써 여기 사전에 나와 있는 필요한 문장 성분에도 지금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는 같지 않다. 네, 답은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기억, 필수적 부사어를 얘기하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필수적 부사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수적 부사어가 아닌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라는 것은 필수 부사어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에서 빼도 문장이 성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 빼서 이상하면, 빼서 문장이 어색해지면 그건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필수적 부사어라는 뜻이 되겠죠. 빼봅시다. 그 아이는 매우 생겼다. 이상하죠? 영리하게라는 필수 부사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윤이는 통나무로 식탁을 만들었다. 통나무를 뺄까요? 승윤이는 식탁을 만들었다. 괜찮죠? 그죠? 이거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라 그냥 부사어라는 뜻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이 지역의 기후는 적합하다. 어디예요? 어디에 적합한지 그 어디에 해당하는 부사어를 꼭 넣어줘야 되는 거죠. 필수 부사어. 나는 이 일을 함께 의논하겠다. 누구와 의논할 건지 그 누구와에 해당되는 부사어가 꼭 필요하죠. 작년에 부모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 누구에게? 누구에게라는 필수 부사어가 꼭 필요한 그런 문장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1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문제부터는 2부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